네,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 하이킥의 1일 편집국장 시사인 김연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시사인과 한겨레 21 모두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커버 스토리로 정해졌던데요. 먼저 시사인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쓰셨네요. 네, 또 백신 얘기를 썼는데요. 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죠. 예.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일인데 네. 이런 장밋빛 희망을 잠시 보류하자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갈 길이 멀다. 지금 시사인의 표지 제가 지금 들고 있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표지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한 손에는 예방주사, 한 손에는 검진을 위한 네, 면봉이죠. 예, 이미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예. 검체 채취하는 그 면봉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될까 싶기도 한데요.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가장 궁금한 거는요. 과연 언제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텐데 이걸 글쎄요.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다른 나라에서 지금 네, 백신이 네. 먼저 접종된 나라의 상황을 보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접종이 일어나고 효과도 꽤 좋은 상태죠. 네, 이스라엘은 거의 타해 투종을 불허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인원이 50%가 넘고요. 전체 인구의. 네. 2차 접종까지 한 수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50% 중에서 5명 중에 4명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친 거죠. 네. 그리고 접종을 한 군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감염 예방 효과가 92%에 달하는 것으로 실제로 또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요. 92%요. 네. 그리고 설사 걸리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이스라엘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게 12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2월 27일에 3차 봉쇄에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계속 치솟으니까 이거를 예. 도저히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확진자 수가 3,800명 정도였는데 네.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계속 치솟아서 1월 중순에는 8,600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8,600명이요? 네. 그리고 정점을 찍고 지금은 떨어져가지고 3,000명에서 4,000명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원래 2주 동안 하겠다라고 예고했던 봉쇄 조치는 4차례 연장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 끝에 겨우겨우 막은 건데,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가 좋지만 어쨌든 유행을 통제하는 영향까지 나타나려면은 이게 상당히 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그렇고요. 그 외에도 영국, 미국 또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백신 접종 시작한 나라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접종이라는 게 단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좀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영국은 12월 10일에 거의 최초로 전 국민 예방접종에 들어갔죠. 네. 근데 지금 인구의 한 30% 정도가 맞았는데 예. 특이한 거는 영국은 2차 접종 없이 우선 1차 접종으로만 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인데 16% 가량이 1회 접종을 마쳤고 2회 접종을 마친 거는 8%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제 12월 말에 일제히 접종에 들어갔는데 네. 1회 접종을 기준으로 해도 맞은 인구가 인구의 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5%요. 네. 아니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접종 그 속도가 더딘 겁니까?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백신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 게 있거든요. 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거의 처음 써보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mRNA라고 해서. 네. 그래서 공장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도 생산량이 좀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 물량에 못 미치는 지금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하는 외신 중에는 뭐 다른 나라로 보내질 그 계약이 다 돼 있는 곳을 못 나가게 막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막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 계속 이제 그렇죠. 나오고 있죠. 예. 9011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 설비가 있으니 생산 속도도 좀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우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안동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고 예. 그 덕을 좀 보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한 백신이 전량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미리 그러니까요. 계약이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득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완전히 그거를 저희가 주체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상을 해보신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집단 면역 언제 정도 됐을 때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네, 뭐 정부에서는 올해 11월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백신 생산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예방 접종을 폭넓게 확대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예방 접종은 거의 7월 이후라고 보셔야 되고 네. 다만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면 집단 면역 수준에 가기 전이라도 방역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부담을 네. 덜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1, 2분기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의료진 위주로 접종 계획이 짜여져 있고요. 아하. 그렇게 보면 어쨌든 백신이 접종자 개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는 시기는 최소한 상반기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6월은 넘어야 된다. 그래야 어르신들 고령자분들께 대부분 접종이 이루어져서 위험한 감염은 막을 수 있게 네,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시사인이 이번 호에서 지적하는 게 방역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도 정말 과부하 걸렸고 인력 부족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예방 접종 업무까지 기존 방역 인력에 그대로 가중된다면서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힘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화면에서 보는 거는 주사를 놓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의 팔에 백신 주사를 놓기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접종을 할 사람들 명단을 확정을 해야 됐고 예. 그분들이 언제 백신 접종을 맞으러 올지 그 일정을 짜야 됐고 네. 접종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1회 접종을 했다.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죠. 아하. 그리고 접종 후에 뭐 열이 났다, 몸살 기운이 있다 이런 이상 반응이 있으면 그 신고를 받아야 되고요. 예. 이 업무가 모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하. 여기에 더해서 그 접종센터라고 해서 체육관 같은 곳에 별도로 설치하는 시설도 보통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네. 직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뭐 초과 근무를 한 100시간씩 하는 거는 한 달에 그런 건 아이고. 예산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시간 초과 근무를 참 어떻게 그걸 네. 감당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든 대책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인력 지원이든 무엇이든 지금 정부가 대책 마련 좀 하고 있나요? 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예. 접종센터가 없던 곳이 생기는 거니까 사람을 더 필요로 하고 뽑아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종센터 하나당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 예진을 할 의사 4명이 필요하고 접종할 간호사 4명이 필요하고 또 이제 백신을 소분할 간호사 2명 이렇게 해서 총 의료진 10명이 필요한데 네. 이 인력을 추가로 확보를 해라라는 게 정부의 지침인데 이게 지금 접종센터를 전국의 이제 기초자치단체마다 총 250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250개요, 전국에. 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의사는 1,000명, 1,000명. 예. 간호사는 1,500명을 그러네요. 구해야 되는데 이 의료 인력을 단시간에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보건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접종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이 센터가 사실상 언제부터 운영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백신이 들어와야 접종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데 언제 우리 동네 들어오는지 그걸 모르니까. 네, 뭐 대략적인 계획은 있지만 이게 확정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지,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일하게 될지, 하루에 몇 명이나 접종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걸 보건소에서 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것보다 이 업무 예방접종 업무만을 외주 민간 위탁하는 방안은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사실 방역 일선에서는 초기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센터는 민간에 맡기기 알맞은 사업이다. 네. 그 실제로 3월에 가장 먼저 개소되는 지금 거점 예방접종센터들은 뭐 서울, 천안, 광주, 양산, 대구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예. 여기는 해당 지역의 3차 종합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머지 지역에 생기는 접종센터도 지역의 병원과 연계를 해서 네. 뭐 장소는 관에서 마련을 해주고
해주고 그리고 종합병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의료진을 파견하자 이런 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네. 근데 문제가 그 민간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예. 그 예방접종 관리료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관리료. 네, 이게 네. 백신 가격이랑은 별도로 한 아. 19,000원 정도 돼서 접종비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 코로나19 접종비를 2021년 예산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예상을 못했군요. 네. 그 부분을. 그래서 1월에 급하게 지금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접종비를 편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3,400억 원 정도를 건부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접종센터를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접종비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어쨌든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김현경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김현희 기자님 코로나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의 문자 감사합니다. 메시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1 커버 제가 이제 사진을 들고 있는데요. 아주 그 뭐랄까 미술적인 그런 그림이 예쁜 그림인데 문제는 조금 슬픈 내용이잖아요. 어떤 건지 딱 보고 느낌이 오세요? 예, 이게 여행 가이드분인데 네. 그 힘이 쭉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어딘가를 네. 쳐다보고 있죠. 예, 네. 망망대해를 쳐다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21의 이번 커버 스토리는 코로나19로 엄청난 타격 입은 여행업. 여기서 록다운 세대 5명을 만났다 이런 기사인데 록다운 세대가 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이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잖아요. 예. 그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세대를 이렇게 록다운 세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록다운이라는 게 봉쇄라는 예,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의 기회가 막히고 또 이제 소득도 줄고 네. 앞으로 일자리도 찾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 이 청년 세대를 이제 봉쇄된 세대다. 청년이다. 이런 의미로 록다운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세대는 거의 전 세대잖아요. 어린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도 청년 세대를 록다운 세대라고 하고 특히 또 한겨레 21이 이번에 청년들을 만난 뭔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바이러스는 사실은 사람을 별로 가리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이 팬데믹 사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데 이거는 사실은 계층하고 빈부격차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이제 첫 발을 내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난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문제는 이 고용난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네. 우리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IMF라는 맞아요. 1997년도 IMF 세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용 악화가 굉장히 심했고 그 파급 효과를 추적을 해보니까 10년 이상을 추적을 해보니까 네. 그때 취업난을 겪었던 청년들의 고용과 수익 감소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네,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청년 세대가 앞으로 5년 정도는 일자리가 감소할 거고 또 신규 채용도 어려울 건데 그래도 이 생애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휴, 그건 정말 큰 문제인데 그동안은 사실 저희가 좀 막연하게나마 청년 고용 어렵고 막 이 학교도 졸업하시면서도 이제 바로 직장도 없으시고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는데 직접 5분 만나보니까 어떤 상황이시던가요? 이제 여기가 원래는 청년단체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낸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예. 10명을 이제 인터뷰해서 낸 보고서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5명을 다시 한번 만나서 아하. 인터뷰를 다시 했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1월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여행사에서는 취소 전화가 막 빗발이 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거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격주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은 방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도 이제 지나갈 거라고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 그 이후로 회사를 못 돌아갔죠. 아. 유급휴직, 무급휴직, 그리고 결국은 이제 9월이나 10월께에 대부분 다 해고를 당했고요. 당시 이제 20, 30대들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너네들은 젊은이가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실제로 20, 30대라고 하더라도 갈 곳이 그렇게 마땅히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뭐 택배나 뭐 배달 같은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아니면 한 달 생활비를 7만 원, 10만 원으로 이제 줄여가면서 생활하는데 네. 그래도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주식을 하죠. 주식, 네네. 영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도 없고 예. 마음은 불안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여행업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불안한 삶이 이제 싫으니까 예.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시험 준비. 네.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뭐 지나가겠지,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이게 1년 넘어갔고요. 앞으로도 언제 정말 정상화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자기가 좋아하던 또는 그동안 노력해왔던 분야, 기술 이런 것들보다 임시적인 것에 자꾸 몰리는 이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예. 근데 나아진다고 해도 그 혜택이 나한테 올 것이냐? 그것도 미지수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길 이제 여행업은 곧 풀릴 거다. 그래서 좀 버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행업이라는 업계가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년 후가 돼서 여행업이 만약에 다시 활기를 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더 젊은 사람들을 찾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인건비가 더 싸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견뎌낸 이 이제 흔히 말하면 중고신인들들은 기회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여행업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거죠. 불안정한 시장이 그런 되어버렸네요. 거죠. 그런 산업이 된 거죠.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한겨레 21에서 지적한 것이 그렇다라면 뭔가 청년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죠. 우리나라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취약계층을 이게 타겟으로 한 그런 안전망이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누락된 중간지대가 꽤 있는데요. 네. 청년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은 집안은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가난하진 않는 그런 네. 청년이 있다고 치면 그런 청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배달 같은 그런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꽤 큰데 예. 그럼 고용주가 누군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소득도 정기적이지 않고 그렇다 보면 이제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죠. 아하.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정규직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차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이런 예. 계층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런 사회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그 업계가 진입장벽이 낮은 낮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비중이 커지면서 여기가 이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뉴스하이킥에서 라이더 유니온 그 대표분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이더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셨고 왜냐하면 청년 고용난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많이 몰리시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 문제가 심각하던데 문제는 대책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21에서 전문가들 찾아보셨죠? 어떤 대책들이 좀 제시가 되던가요? 그래서 정말로 딱 맞는 대책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 저는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9월에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네. 청년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인데 여기에서 이 20명의 민간위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12명이 청년이에요. 저는 이 방향성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책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드는 고민들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인구 구조상 보면 청년이 지금 20%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더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더 하면 좀 더 아.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는 대책들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간지 배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사인 김연희 기자 그리고 한겨레 21 정은주 편집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